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때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2021년 7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보니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인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김 의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던 겁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했습니다. 코인은 지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쉽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지갑을 보면 2022년 1월에 빗썸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41만여 개가 보내진 것으로 나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역추적해 이 지갑과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빗썸에서 업비트 지갑으로도 85만 5천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전문가는 당시 김 의원이 많게는 127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가 적어도 85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당초 알려진 60억 원어치보다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어 위믹스 코인의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위믹스 코인을 보유량과 보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상자들을 보는데 하나하나씩 다 발로 열심히 뛰신 기사들이어가지고 보면서 되게 많이 감명 깊었고 자극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김남국 코인 투자 취재는 지금 1분 전까지 여기 앉아있던 저희 법조팀장 서국현 선배가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 우리가 전체가 다 달라붙자 해가지고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신속하고 또 다양한 관점으로 좀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역설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 느끼는 바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거가 재산을 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또 누구나 또 열람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문가를 통해서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뭔가 아예 가려져 있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 되게 모순적인 시장인 것 같고 또 탈중앙화다, 탈공공을 추구하는 가상화폐 시장이지만 그거를 가장 중심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거기에 자기의 100배가 넘는 100배가량의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많은 의미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암시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대통령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일 사이에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보수 정권 때 나왔어야 될 단어들이 이때 등장하거든요. 불법 투쟁 법과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노조와의 전쟁을 벌인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과 노조에 대한 공격은 정치의 도구가 됐습니다. 3, 4분기, 4, 4분기에는 국정 기조가 바뀌고
최근에 노조 회계, 조합 투명성, 비리, 부패라는 단어까지 끌고 오면서 이데올로적인 프레임을 씌운 거죠.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정치가 혐오를 부추기고 지지를 얻습니다. 정작 나날이 열악해지는 노동의 현실은 혐오의 시선 속에 가려집니다. 그 사이 노동자가 노동을 멀리하고 갈등은 더욱 극단의 해법을 찾는 악순환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를 조직 폭력배에 빗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노조 혐오를 만드는 사회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혐오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의 김지연입니다. 이번 다큐는 현장 취재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 동시에 진행했던 결과물인데요. 제가 수상이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요. 신동현 선배나 오주현식 선배는 현장을 열심히 뛰셨고 김광민 선배랑 저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열심히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더 쉽고 편리하게 보여줄지 고민하면서 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의 소총 사격장이 새로 들어섭니다. 경남 창원, 그것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KBS 취재 결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자치단체나 주민들과 협의 한 번 안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영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을 짓기 위해 지난 3월 벌목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추정되는데 2년 뒤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격장 위치입니다. 반경 1.5km 안에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공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안전과 소음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하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방부가 관련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BS 보도 이후 주민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자 주한미군은 사격장 개선 공사를 공사 2달여 만에 잠정 중단하기로 오늘 전격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소파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소파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 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사격장 공사가 소파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지문에 있는 송윤준이라고 합니다. 다들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 이 보도는 저희 KBS 창원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처음 같은 제보 내용은 산림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원시가 왜 그런지 모른다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 주한미군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주한미군이 이제 사격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결국 왜 그랬냐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제 이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귀찮거나 부담스럽거나 그거였겠죠.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저희는 이제 이 보도가 물론 지금 이제 이후에 지금 장마철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사가 잠정 중단됐지만 실제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 사격장을 폐쇄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계속 지적하겠지만 당연히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국방부가 정부가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우리 사회가 괜찮은 것들을 권력을 서로 분점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장 덕목인데 요즘 좀 추세를 보면 모든 권력들을 한 군데서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기자들이 할 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BS라서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3.2km, 도보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순천 가곡동의 한 임대아파트. 법정 통학거리 1.5km를 훌쩍 초과했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다른 곳과 달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선 통학버스라도 운영해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근거로 통학버스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교육청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만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겐 통학버스 운영을 포함해 입주학생을 위한 그 어떠한 부담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문제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실제 취지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입주학생을 위해 비용을 내라는 취지인 건데 교육청은 사업자의 비용 면제 부분만 강조해 통학 대책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선택적 확대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도심 팽창과 학령 인구 감소, 근본적으론 상반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원거리 통학 문제. 도심 팽창에 맞춰 통학구역 조정이나 학교 신설 또는 다양한 지원 조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순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 운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미뤄왔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보도 이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전남도교육청이 도시지역의 통학대책을 마련하는 특별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역 정치권도 1.5km 밖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를 고민하고 있어 늦었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수 MBC 강세영 기자입니다. 우선 다른 선후배님들과 같이 오신 다른 회사분들 보니까 참 부럽고 단촐해서 지금 열심히 여수에서 데일리 리포트를 하고 계시는 저희 영상기자 선배와 후배님이 참 생각이 나서 아쉽고요. 그래도 수상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큰 상을 받아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처음에 요 리포트를 기획을 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데일리 리포트를 하는 와중에 통학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논쟁적인 문제였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비판도 많이 받았고 공감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 돈을 낸 사람이 통학버스를 타는 것이고 안 낸 사람이 안 타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좀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무상급식 사례가 언뜻 떠올랐어요. 물론 결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이게 논쟁적인 문제였다가 점차 이제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 잡았잖아요. 저는 통학 문제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데일리 리포트가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 리포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누구도 아닌 교육청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는 사례를 알게 됐고 덕분에 좀 이제 기획의 틀이 잡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촉푸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픈 단어라는 것도 이 기획 취재를 하면서 새삼 느꼈고요. 우선 전남도 교육청이 저희 기사 이후에 그래도 좀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또 내일 처음으로 TF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보도를 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 작은 회사 열악한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좀 빠듯한 인력 속에서도 기획 리포트 6개를 할애해 주신 저희 데스크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를 백업을 해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님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저희 송정혁 영상기자 선배와 은용 씨한테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